이번에 영웅문이라고 김용의 사조 3부곡 1부 사조 영웅전을 보고 왔습니다. 야, 이거 뭐 연애 소설이더만요. 무협을 섞은 사랑 이야기. 오랜만에 책 보면서 피식거리면서 웃어보기도 하고 눈물 한 방울 떠르륵 떨어지기도 하고 유튜브 때문에 보기도 했는데 사실 책 보는 동안은 뒷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들갑 한 스푼 살짝 섞어갖고 말씀드려보면은 아직 안 보신 분이 너무 부럽다.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경험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릴 때 여기저기서 광고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소설 영웅문 이랬는데 그 당시 저작권 협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갖다 쓸 수 있었나 봐요. 나중에 김영사에서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출간이 됐는데 고려원 번역이 조금 더 맛깔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문제는 표지. 저도 이거 어릴 때 유명하다고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볼까 하다가 안 본 이유가 표지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한 얼굴 3개 이렇게 땅땅땅 있으니까 이거 너무 재미없어 보여갖고 거들떠도 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출판사의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무협지면은 드래곤볼처럼 표지를 만들면 봤을 텐데 이거 너무 표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손이 많이 안 갔던 그런 소설이었지만 이번에 보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봤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 책을 보면 수능 언어 영역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도시전설이 있었던 책입니다. 희한하게도 그 모의고사 보면 언어 영역만 전교권에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밤마다 한두 명씩 있었고, 그 친구들이 무공비급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웅문이다 해서 제가 이번에 원작을 중고로 구입을 해서 봤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노안이 왔는지 눈이 침침해서 종이책으로 보다가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김용 선생님이 완결하고 나서 몇 번의 패치로 버전업을 하면서 내용이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용 정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책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고, 저보다 먼저 읽어보신 선배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혹시나 누락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댓글에 바로 잡아주시고 버전업 되면서 바뀌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경을 살짝 이해하고 가시면 좋거든요. 정강의 변, 요것만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후려쳐갖고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잖아요. 송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한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때 막 성장하고 있는 금나라한테 우리 도와주면은 나중에 땅 나눠줄게. 그래가지고 금나라가 콜! 해가지고 금송연합군이 요나라를 박살내는데, 이기고 나서 송나라가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업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 경쟁사를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잘 나가는 스타트업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사업 따면 지분 나눠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 들어가가지고 PT 가고 그래고 사업 따냈는데 지분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용 증명하고 소송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나라에서 열받아가지고 군대 끌고 와서 송나라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송나라 황제랑 황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고 귀양을 보내는데, 이 사건을 송나라의 연호인 정강을 써가지고 정강의 변이다 라고 후려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송나라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 황족들이 끌려갈 때 다른 데 있었던 황제의 아들이 한 명 딱 남아있었대. 얘가 금나라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남쪽으로 가가지고 남송을 만들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금나라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군대를 끌고 오게 되는데, 이때 금나라에 맞서서 나라를 지킨 인물이 악비, 한세충 같은 장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중간중간에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금나라가 싸우다가 돌아가고 악비는 내부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난세를 버텨낸 장군들이 정적에게 제거되는 거, 이런 거 흔한 일인가 봐. 뭔가 그 이순신 장군님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남송이랑 금나라는 사이가 안 좋겠죠? 그리고 저쪽 고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훗날 징기스칸으로 불리는 태무진의 몽골 세력, 요 정도 국가 간의 관계를 알고 계시면은 이야기 들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송의 수도 항주, 지금의 항저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인근에 우가촌이라는 동네에 눈이 많이 내리는 한겨울에 어느 집에 두 아저씨가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곽소천, 다른 한 사람은 양철심이라고 하는데 둘 다 창술가 집안 출신이고, 양철심 아버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악비 장군 밑에서 전쟁에 참여했고 양가창법이라고 독특한 창법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두 사람은 강호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의형제 맺고 같은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무예를 논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은 같은 동네로 이사까지 온 거죠. 그날 둘이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에라이 이게 뭐야
그래서 성취를 내는데 주방에서 아름다운 미인이 안주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유 왜 화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인의 이름은 양철심의 아내 포성약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나라 꼴을 보라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냐고 그러면서 막 정치인들 한참 욕을 때리다가 술을 마시니까 이게 또 적당히 취기도 올라오고 기분도 좋아져하고 창밖을 보는데 저쪽에 도사 한 명이 눈길을 헤치면서 오고 있어요. 곽소천이랑 양철심이 또 사람은 좋아. 이 날씨에 고생하겠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몸도 좀 녹이게 돕고 친하게 지내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쳐나가서 그 도사한테 우리 집에 가자고 하는데 이 도사가 시큰둥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양철심이 아니 우리가 좋은 마음에 집에 가서 술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호의를 베푼데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곽소천이 또 막 수습해 보려고 아 우리가 술 마시면서 보다가 도사님 혼자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말씀드리게 됐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가가지고 술 한잔 하시자고. 그러니까 도사가 오케이 뭐 한 잔 정도는 하고 가지 이러고 집 마당에 들어가니까 양철심이 이게 또 삔또가 상해가지고 아저씨 아직 뭐 통성명도 안 했는데 어딜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도사 팔을 딱 잡아 끄는데 갑자기 손이 막 샥샥샥샥 하면서 오히려 양철심의 팔을 붙잡아. 근데 막 찌릿찌릿해 막 으아! 그러니까 곽소천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서 술 한잔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히고 열받은 양철심은 주방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저놈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공격을 하진 않을 텐데 우리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작은 칼을 하나 받아가지고 품에 넣고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근데 이럴 거면 지들끼리 마시지 괜한 사람 건드려가지고 칼은 또 막 챙겨가. 근데 도사가 여전히 경계하면서 술을 따라 마시더니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툭! 사람 머리였어. 양철심이 깜짝 놀래가지고 품속에 칼을 만지작 하는데 이어서 가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간이랑 염통을 꺼내더래요. 양철심이 미친 너 뭐야 이러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도사를 찌르는데 잘 됐군. 안 그래도 칼이 필요했대. 그러면서 막 또 텄하더니 칼을 뺏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칼로 염통 삭삭삭 자르고 간 삭삭삭 자르고 소금 이렇게 착착착 뿌려가지고 술이랑 이렇게 탁탁 털어 넣는 거예요. 양철심이랑 곽소천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갖고 멍하니 바라보는데 도사가 술 마시던 책상을 딱 때리치니까 위에 놓여있던 그 머리가 박살나고 책상도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도사가 하늘을 바라보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 아이고 그러니까 곽소천하고 양철심이 야 저는 미친놈인데 무술 잘하는 미친놈인가 보다. 야 이거 잘못 걸렸다. 너 나대지 마라. 그런데 양철심이 또 나대요. 주방에 가가지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갖다 주면서 아저씨 이거 한 잔 드시래. 날거 먹었으니까 이거 따뜻한 거 먹어야 배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사가 이 자식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릇을 발로 빵 차버려. 그러니까 그 곽소천 말을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양철심도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창을 들고 오고 곽소천도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창 가지고 와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양철심이 양가창법을 쓰니까 이 도사가 아니 악비랑 같이 싸운 양장군의 후손 되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기서 또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자기가 충신들의 후손을 몰라뵀다 이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곽소천도 인사를 나누고 그제서야 도인은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 이름은 구척이라고 한대. 아니 그럼 도사님께서 전진교의 전진칠자 중에 장춘진이 구척이십니까? 전진교라고 실제로 도교의 한 갈래라고 하는데 소설에서는 정파를 대표하는 곳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무학의 본산 거기 교주가 왕중양이라는 양반인데 왕중양의 수제자가 바로 7명의 전진칠자 이 그 중에 한 명이 구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 같은 거죠. 이거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를 풀고 통성명도 한 3사람은 호방하게 술자리를 갔습니다. 구척이가 들고 온 머리는 조정의 간신놈 머리인데 얘가 작년에 황제 특사로 금나라 갔다가 거기서 돈 받고 접대 받고 이러더니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첩보를 듣고 구척이가 오늘 처치한 따끈따끈한 머리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난세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 충정도 있고 무공도 뛰어나니까 곽소천하고 양철심이 완전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척이가 아무래도 손님이 온 것 같군요. 두 분께서는 나서지 말고 안에 계시지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요. 양곽 두 사람이 밖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잠시 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나타나요. 마치 무언가를 쫓고 있는 듯. 그러더니 잠깐 양철심 집 앞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웅성웅성 대다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데 기다리고 있던 구척이랑 마주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막 공격도 막 피하고 화살 쏘면 화살 구척이가 잡아가고 다시 되던지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 양철심이 내가 도와주러 가겠다. 그러니까 곽수정이 말립니다. 야
좀 나대지 좀 마. 보다가 구척이가 질 것 같으면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구척이는 대장 같은 놈을 먼저 치면은 나머지 부하들이 도망갈 테니까 대장 같은 애는 냅두고 나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모든 적을 처리하고 어떤 놈들인지 품을 뒤져보는데 일단 얘네는 금나라 병사들이었어. 품속에 어떤 편지가 있는데 금나라랑 친한 벼슬아치가 살해당했는데 구척이한테 죽으네. 이 범인을 잡겠다고 금나라 병사들이 직접 나선 거다. 그러니까 금나라 병사들한테 협조하라는 협조 공문을 송나라 관리한테 보내는 거죠. 송나라랑 금나라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데 이 조정놈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금나라 병사들이 막 돌아다니게 하는 협조하라는 편지가 나오니까 열이 뻗치는 거죠. 그래갖고 곽소천도 열받아 하고 막 양철심, 구척이도 막 이 개떡 같은 놈들이라면서 막 엄청 열받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시체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구척이가 처리한 금나라 병사들을 묻어버리려 구덩이를 파는데 도우러 나온 양철심의 아내 포성약이 아이고 뭐야 이러더니 주저앉는데 구척이가 맥을 짚어보다가 양철심한테 축하합니다. 콩그레츄레이션 임신입니다. 그러니까 양철심이 기뻐하면서 시체들을 다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술 한잔 또 기분 좋게 때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곽소천 아내도 최근에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몸조리하고 있는데 잘됐다. 나중에 아이들 우리가 같이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구척이한테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척이가 잠깐 고민하더니 우리가 정강의 변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로 곽소천의 아이는 곽정, 양철심의 아이는 양강으로 짓자고 하고 품에서 2자루의 단검을 꺼내요. 되게 좋은 거. 그러더니 아까 양철심이 품에 품고 있었던 그 단검 뺏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칼 하나에다가는 곽정 그리고 하나에다가는 양강 이름을 써가지고 곽정의 이름이 적힌 칼은 양철심한테 주고 양강의 이름이 적힌 칼은 곽소천한테 선물로 주면서 10년 뒤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두 아이들한테 무공을 가르쳐주겠다는 약속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곽소천이랑 양철심은 만약에 둘 다 남자아이면은 의형제로 하고 한 명이 여자아이면은 결혼시키자. 그러니까 막 좋다고 막 아하하하 하면서 막 술을 또 막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결국 필름이 끊겨. 그래서 포성약이 뒷정리를 하게 되는데 집 밖에 보니까 쌓인 눈 위로 핏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핏자국은 집 뒤쪽으로 이어져 있더랍니다. 집 뒤에 작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 검은색 옷을 입고 누가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구척이를 습격한 검은 옷을 입은 놈들 중에 안 죽은 놈 한 명이 이 등에 화살을 맞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성약 이 양반이 이름 뜻이 아낄 석에 약할 약이라고 약한 것들을 아낀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개미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 막 못 죽이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죽이러 온 금나라 병사지만 얘를 구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은 필름이 끊겼으니까 자기가 수습하려고 등에 꽂힌 화살을 쫙 뽑는데 피가 잘 하더니 금나라 병사가 으아 하고 기절을 해버려. 이렇게 하면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고깃국을 먹여가지고 보양시켜주려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 복면을 벗겨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괜찮은데? 이러고 고깃국을 먹이니까 정신을 차리더래요. 역시 고기가 최고야. 그리고서 어색한 둘의 그 눈맞춤이 잠깐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하고 그 포성약의 그 눈맞춤이 잠깐 있다가 금나라 병사한테 쉬라고 볏짚을 덮어주고 포성약도 자러 가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먼저 일어났더래. 그래서 포성약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서 금나라 병사 있는 곳으로 갔는데 금나라 병사는 사라졌고 이거를 남편한테 말해 말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친 채로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밤에 송나라 병사들이 양철심하고 곽소천의 집을 포위하게 됩니다. 각자 아내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양철심, 곽소천을 잡으러 왔다고 병사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냐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 체포영장이나 좀 봐라. 그래서 봤더니 남송 조정에 무려 승상이 둘을 잡아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승상이 우리를 왜 잡아오라고 하냐. 그러면서 아내들이랑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 군대가 보내주겠어? 두 우영제가 말 한 마리의 앞뒤로 아내들을 태우고 말을 뒤쫓아가면서 이 창술로 길을 뚫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날라온 화살에 말이 탁 맞아서 쓰러지고 아내들이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돼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곽소천이 큰일 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 보자. 가서 상황을 듣고 우리 사정을 설명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래. 그래서 무기 버리고 붙잡혀서 담당자한테 끌려갑니다. 담당자 앞에 가가지고 양철심이 너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놈! 이 어르신의 이름은 단천덕 어르신이다 이놈아! 이러더니 채찍으로 빡
후려쳐요. 그걸 보고서 포성약은 여보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에 질세라 양철심이 단천덕 얼굴에다 침을 탁 이렇게 뱉는데 뭐 이 정도면 사실 자살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천덕이 야 이 자식 죽여 이래가지고 부하들이 양철심을 양쪽에서 붙잡고 단천덕이 칼로 막타를 딱 치려고 하는데 곽소천이 나타납니다. 팔은 묶여 있으니까 발차기로 단천덕 그 병사들 따따 이렇게 후려치고, 단천덕이 열받네. 야 쟤도 죽여 이래가지고 병사들이랑 양각 형제가 막 뒤엉켜서 싸우던 와중에 단천덕이 뒤로 조심조심 가더니 칼로 곽소천의 어깨를 팍 쳐가지고 떨어뜨려. 어깨가 떨어졌으면 팔도 같이 잘렸다는 거겠죠. 형님! 피 흘리는 곽소천을 부축하는데 자네 아내랑 내 아내를 잘 지켜주게 이러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양철심이 비분관계 해가지고 이 자식들 이러면서 말 타고 있는 관병을 공격해서 얘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말에 올라타가지고 잡히는 대로 후드려 패니까 관병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잖아요. 양철심은 말을 타고 걔네들을 쫓아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 말 위에 병사 하나랑 여자 한 명이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활을 겨눠가지고 말을 쓰러뜨리고 여자한테 가보니까 내 아내 포성약이었던 거죠. 여보 괜찮소? 형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한참 전에 끌려갔대. 그래갖고 양철심이 그럼 어디 잘 있으라고, 나 형수님 데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저를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절대 가시면 안 돼. 우리 헤어질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있어. 그러니까 양철심이 잠깐 고민을 했지만 마음을 잡고 아내 손을 딱 뿌리치면서 곽소천 형님 돌아가셨다고. 내가 형수님 구해야 형님의 대가 끊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한참 또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깨악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가보니까 병사 2명이서 곽소천의 아내 이평을 욕보이려고 하는 거야. 양철심이 병사 둘을 도륙내고 형수님 말에 태워서 아까 아내랑 헤어진 곳으로 왔는데 아내가 없어. 와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서 보니까 저쪽에 사람을 질질 끌고 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거다 싶어가지고 말을 타고 그 흔적을 따라가는데 이번엔 또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놈들이 또 한 10여 명이 오더니 양철심을 에워싸. 그래가지고 또 말에서 내려갖고 나쁜 놈들이랑 싸우는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쉿 나더니 양철심 등에 화살이 박히는 겁니다. 으아! 이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양철심이 이평한테 형수님 이것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평이 전 이런 거 못해요 이러면서 손을 막 덜덜덜 떨어.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양철심이 어쩔 수 없이 말에다가 자기 몸을 탁 기대고 등에 있는 화살을 쫙 뽑아버립니다. 피가 막 콸콸콸콸 흐르는데 화살을 보니까 화살 끝에 글씨가 써있어요. 완안열. 완안씨가 금나라 왕족 성씨래요. 양철심이 이 씹어먹을 놈들이 백성들 괴롭힌다고 하면서 형수님한테 이거 화살 주면서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은 원수 완한녀를 꼭 기억해갖고 복수해달라고. 그러고서 양철심은 검은 복면에 악당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인지 그만 쓰러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게 돼요. 한편 양철심의 아내 포성약은 남편이랑 헤어지고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송나라 병사들한테 잡혀서 끌려가는데 이번에도 검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악당이 또 나타나더니 송나라 병사들을 애워싸. 근데 포성약은 혹시 남편 친구들이 와갖고 나 구해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송나라 병사들이랑 싸우고 그 와중에 포성약이 타고 있던 말 엉덩이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이 말이 깜짝 놀라고 미친 듯이 그냥 막 북쪽으로 막 계속 막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성약이 놀라가지고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껏 말을 붙잡고 있는데 검은 복면의 악당들이 나타나서 말을 진정시키게 되고 밤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포성약이 기운이 빠지면서 정신을 잃고 푹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멀끔한 곳에 누워있고 한 남자가 정신 차리셨습니까?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 전에 그 포성약이 구해줬던 그 잘생긴 남자였어. 남자는 양철심이 송나라 병사들한테 죽임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들은 포성약은 원래는 남편 따라 죽으려고 식음을 전폐하는데 이 잘생긴 남자가 자꾸 자기가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랑 북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포성약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남편 복수는커녕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되고 이동하는 중에 남편의 길이라고 상복도 챙겨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막.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포성약이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호감을 왜 느껴? 그러다가 도착한 어느 지역에서 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남자는 숙소를 잡고 이게 뭐 좀 살 것 없나 동네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며칠 안 씻은 것처럼 막 이 지저분하고 옷도 막 꾀지지한 어떤 이상한 사람이랑 부딪히거든요. 탁 부딪혀. 뭐야? 그러니까 눈 어디 달렸어? 그러니까 그 더러운 남자가 숙소 앞 심부름꾼한테 가더니 야 너 일 똑바로 해. 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가진 것 없는 놈이 어디서 유부녀 꼬셔갖고 데리고 다닌다니까. 그런 엄한 놈한테 속으면 안 돼. 그러고서 가버려. 그러니까 숙소 앞에 있는 심부름꾼이 그 남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쓱
살펴보더니 와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숙박비 미리 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 앞에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야 내가 이깟 숙박비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돈이 없어. 아까 그 거렁뱅이 같은 놈이 돈을 훔쳐간 거죠. 근데 심부름꾼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믿어주겠어? 그래서 잠깐 동안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심부름꾼이 이봐 이 자식 이거 양아치구만 빨리 돈 내놔요 이러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이러면서 따귀를 팍 후려칩니다. 심부름꾼 입이 팍 터지면서 피가 줄줄줄줄 나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놈 보라고 이 기생오래비 같은 놈이 사람 친다 그러고 사라지더니 건달들을 잔뜩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껄껄껄껄 웃더니 이런 놈들로 날 상대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건달들한테서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절반 정도로 순식간에 요절을 내. 생각보다 기생오래비가 너무 세가지고 이 심부름꾼이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경찰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경찰 오라고 그러는 건데 잠시 뒤에 진짜 무관이 포졸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잘생긴 남자는 너 뭐야? 야, 너 같은 말단 말고 가서 높은 애 데리고 와. 니깐 놈이 뭐라고 높은 분을 만나자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코드숨을 치니까 얼탱없다는 표정 한번 짓고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무관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조금 있다가 그 동네 최고 책임자가 와가지고 온갖 아양의 교태를 떱니다. 포석양이 보고는 이 남자 뭐지? 그러는데 이 남자가 책임자한테 야 내가 돌아다니다가 돈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돈이 좀 필요하거든? 돈 좀 줘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쟁반에다가 돈을 수북히 담아가지고 옵니다. 나으리 저희 집에 묵고 가시죠. 제가 아래 것들 시켜가지고 청소 다 시켜놨습니다. 이게 책임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네. 내 이렇게까지 소란스럽게 할 생각은 없었다네. 물러가게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 숙소 주인하고 심부름꾼이잖아. 그 남자가 돈을 좀 챙기더니 바닥에 탁 던져주면서 가져가거라. 이릅니다. 이어서 한 5, 60명 정도 되는 말을 탄 군인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근데 막 말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연신절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허허 결국 너희들이 날 찾아내고야 말았구나. 이 남자의 정체는 뭐냐? 이 남자는 금나라의 6번째 태자 완한열. 포석약은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죽은 남편 양철심이 치를 떠는 금나라 사람 거기다가 태자라는 사실에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쩌지 못하고 일단 동행을 합니다. 완한열은 포석양한테 사다 줄 옷을 사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거리에 어떤 키 작은 남자가 말을 기가 막히게 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완한열이 저 사람 스카우트해서 우리 군대에서 일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를 따라가다가 취선루라는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완한열이 점원한테 안내를 받아서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되고 완한열이 따라온 그 키 작은 남자 이 남자는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술상 9개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행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는데 17, 18쯤 돼 보이는 아리따운 여자랑 장작을 짊어지고 멜대라고 그 물찌개 같은 거 짊어질 때 양쪽에 물건 달아가지고 어깨에다 멜대 쓰는 거 그래서 멜대 아무튼 그거 가지고 온 남자 큰 체구에 백정처럼 보이는 남자 저울을 들고 있는 남자 그리고 발을 절뚝거리는 장님처럼 보이는 남자 장님처럼 보이는 남자는 사냥해온 표범을 취선루 주인한테 던져주더니 표범 곰탕 해오고 여기 구석에 있는 완한열이한테도 이렇게 고기랑 이렇게 하고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았을까? 이렇게 완한열이 신기해하고 있는데 뒤늦게 한 사람을 보고 완한열이 깜짝 놀라죠. 아까 그 숙소 앞에서 내 돈 훔쳐갔던 그 꾀지지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긴 한데 이 일행들도 보통 솜씨는 아닌 것 같아서 완한열이 일단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쫓아온 키 작은 남자까지 해가고 총 7명. 이 사람들은 강남 7궤. 이 무리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강남 7궤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테니까 그냥 뭐 금방 익숙해지시긴 할 거예요. 술상 9개 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7명이잖아요. 아직 2명이 안 왔는데 잠시 뒤에 40대 전후로 보이는 스님 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남 7궤가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는 초목대사래요. 이 양반이 자기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갖고 부득이하게 7분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 7궤는 무슨 소리냐고. 평소에 스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냐. 우리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시 뒤에 술집 아래가 막 웅성웅성 거려요. 사장님 목소리가 나는 거죠. 에헤이 그거 못 들고 간다니까 그러시네. 그거 무거워가지고 건물 무너져요. 이러면서 말리는데 쿵
삐그덕 하면서 한 인물이 엄청 커다란 구리 항아리에다가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들고 올라오더래. 여기 콜키지가 되는 곳인가 봐. 왕한열은 또 어떤 신기한 인물인가 싶어가지고 유심히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죠. 누구였냐면 우가촌에서 만났던 장춘진이 구척이가 거기 와 있던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전에 자기가 매수해둔 송나라 공무원을 구척이가 담궜어. 그래서 이 자식 잡아다가 괴롭혀야겠다 싶어가지고 부하들이랑 같이 뒤를 쫓다가 양철심내 집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구척이를 공격하는데 구척이한테 화살을 쐈다가 구척이가 그걸 잡아가지고 왕한열한테 던지고 이걸 등에 맞고 양철심내 집에서 죽을 뚱살뚱하고 있다가 포성약한테 도움을 받고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고 몰래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다행히 구척이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대요. 초목대사가 아이고 도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구척이는 안 그래도 절에 찾아갔는데 거기 스님들이 대사님 뵈려면 취선루로 가보라고 해가지고 왔다. 예상하기를 좋은 친구분들하고 함께 있을 것 같았는데 강남 7협을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통성명을 하는데 강남 7개, 강남 7협을 소개해드리면은 첫째는 나이 많고 장님의 다리를 절뚝거리는 인물이 가지낙이라는 인물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예민할 거라는 예상이 좀 되죠. 두 번째는 묘수 선생 주총. 이 사람은 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못 훔치는 게 없고 손이 빠르니까 혈도 공격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에요. 강남 7개에서 지능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말마스터 뚱보남자 한보구, 주무기는 채직. 넷째가 장작지고 멜대를 메고 남이인. 다섯째 백정 같아 보이는 인물이 장하생이고 이 양반은 소를 잡을 때 쓰는 큰 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울을 들고 다니는 인물은 여섯째 장사꾼 전금발. 그리고 마지막 검을 사용하는 일곱째 한소형. 요렇게 7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성명을 끝내고 구척이는 초목대사를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목대사가 있는 절에 여자 2명이 들어갔다. 그 여자들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척이가 찾아다닐 여자라면 곽소천이랑 양철심 아내 2명이잖아요. 이평하고 포성약인데 포성약은 완한열이란 있잖아. 근데 여자가 둘이래.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아니면 구척이가 찾는 다른 사람이 있던지 이런 생각을 완한열은 하고 있었어. 초목대사가 그게 뭔 소리냐, 절에 여자가 왜 들어오냐. 그리고 강남 7개는 에헤 구도사님 여기 스님이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초목대사를 편드는 상황이에요. 초목대사도 그리고 강남 7개도 없다고 하니까 구척이가 이제 슬슬 열이 받죠. 아니 내가 찾아봤다니까요. 여자 2명 들어가는 거 봤다는데 자꾸 오리발렘이시네. 그러니까 강남 7개 중에 둘째 주총이가 아유 그럼 여자가 아닌가 보구만. 뭔 소리요? 여자가 아니고 선녀인가보네 선녀. 그러니까 못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하하 이러면서 비웃으니까 구척이가 꼭지가 돌죠. 정신 못 차리네. 한따까리 해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갑자기 항아리를 던져버립니다. 이 장면이 마치 그 무협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 예전 무협영화 보신 분들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먼지 뽀얀 실내에서 발이랑 손이랑 이렇게 탁탁 부딪히면 밀가루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막 잔뜩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척이가 던진 항아리는 강남 7개 한 명한테 날아가면은 얘가 아무렇지 않게 무공을 사용해서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술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구척이한테 던져주고 그럼 다시 구척이는 받아서 다른 강남 7개한테 던지고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술을 받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강남 7개가 어떤 무기와 무공을 사용하는지 추가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받은 구척이는 또 나머지랑 또 막 말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구척이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까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내가 평소에 강남 7협한테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니고 괜히 여기서 피 튀기면서 싸우지 말고 누가 술 더 잘 마시나 요거 대결하자. 이러면서 레크레이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장한테 엄청 큰 술잔, 뭐 냉면 사발 같은 거겠죠. 이런 거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1대7로 술고래 대결인데 규칙! 강남 7개 한 사람에 한 잔씩 마시면은 내가 총 7잔을 마시겠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낭만 있는 레크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강남 7개가 한 잔, 2잔 마시면서 슬슬 취기가 올라오는데 구척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계속 막 말술이야.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 그대로 술이 술술 들어가. 물을 마셔도 그렇게 못 마시겠는데. 그러니까 문득 여섯째 전금바리가 구척이의 발밑을 보니까 깜짝 놀래. 발에 완전 홍수가 났대. 바닥이 축축해. 알고 보니까 구척이가 내공을 이용해서 술을 발밑으로 내보낸 거였어. 이런 것도 되나 봐. 그걸 보고서 강남 7개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저런 뭐 술이 없어질 때까지 먹겠잖아. 이러다간 우리가 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묘수 선생이 고민을 하다가 구척이한테 그러지 말고 나랑 1대1로 하자. 내가 옛날에 인도 왕자랑 술 마시기 대결해가지고 이겼다고. 나 술 엄청 잘 마십니다. 그러고서 둘이서 술 시합을 하는데 구척이가 내공으로 술을 흘려보냈다면은 주총은 손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손끝에 있는
술통에다가 술을 계속 담아버린 거야. 구척이가 눈치를 채고는 장난하냐고. 그게 무슨 술 마신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 그럼 구도사님 내공으로 흘려버린 건데 그게 무슨 술 드신 거냐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술집 밖에서 금나라 병사들이 몰려와요. 막 이힝 막 닥닥닥닥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척이가 강남 7개한테 비겁한 놈들 감히 금나라 놈들한테 도움을 받느냐고.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런 말은 안 들어. 이놈들 그런다고 이 구척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잔뜩 오해를 한 구척이는 술집에서 뛰쳐내려서 병사들을 뚫고 일단 사라져버립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완한열을 찾으러 왔던 거죠. 왕자님 안 오시니까 무슨 일 생겼을까봐 마중 나온 거지. 완한열은 이참에 강남 7개랑 친해지려고 아유 저 뭐 사람하고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술이나 마시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이러면서 슬쩍 끼어들려고 하는데 강남 7개 첫째 가지나게 야 꺼져. 네? 아 못 들었어? 우리 형님이 꺼지라고 하시나? 그리고 그 사이에 주총이 와가지고 완한열 품에서 또 돈을 훔쳐갑니다. 근데 완한열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여기서 괜히 싸움 벌여봤자 자기 병사는 수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포성약이랑 자기랑 있는 게 들통나기라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 끌고 숙소로 가서 포성약 데리고 금나라 쪽으로 가버립니다. 한편 강남 7개는 구척이가 돌아간 뒤에 초목대사한테 진짜 여자 없는 거 맞냐라고 하는데 초목대사가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여자 아니고 남자 둘이야. 아니 그러면 구척이한테 여자 아니고 남자 둘이라고 요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었잖아.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자기 선배님 중에 고목대사님이라고 어느 날 남자 둘이서 고목대사님 편지 가지고 와가지고 나쁜 놈한테 쫓기고 있다고 고목대사 친척이라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받아줬는데 기가 막히게 며칠 뒤에 구척이가 와가지고 여자 2명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구척이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여자 2명이라고 얘기를 하냐. 처음에 우가촌에서 곽양 의형제랑 헤어지고 떠돌다가 봄에 다시 그 근방에 와가지고 경치 구경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병사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길래 병사 한 명 붙잡아다가 목에다 칼을 대고 너네 왜 이렇게 바쁘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병사가 우가촌에서 곽소천이 죽었고 양철심도 큰 부상을 당해서 어딘가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 아마 같이 죽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척이가 큰 충격을 받죠. 야 내가 그날 양철심네 집에 가가지고 술 안 얻어먹었으면 그냥 모른 척 했으면 괜찮았을걸. 괜히 거기서 탐관오리 머리 꺼내가가지고 쫓아온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또 괜히 엄한 사람들 죽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병사한테 너네 사령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단천덕이래. 오케이 알겠어. 병사 보내주고 다음날 병사들 지휘소 뒤져보는데 단천덕이는 없고 지휘소 장대 같은 거에 곽소천 머리가 걸려있더래요. 와. 이 충격을 받은 구척이가 장풍으로 장대를 팍 날려버리고 곽소천 머리를 수습한 다음에 땅에다 묻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음 날에도 지휘소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야 단천덕 나와 이러면서 단천덕을 찾는데 걔는 뭐하고 있었냐면은 곽소천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곽소천의 안에 이평을 닥달을 하고 있었대. 이평이 이쪽에 잡혀 있었나봐요. 그런데 영내가 시끄러워가지고 부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웬 도사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 패고 다닌다고. 그래서 어떤 건방진 놈이 감히 내 부하들을 괴롭혀! 이러고서 칼 들고 나가는데 구척이가 단천덕인 줄 모르고 그냥 군인 중에 짬 좀 되는 놈인 줄 알았나봐. 그래갖고 팔을 붙잡고 야 단천덕 어딨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단천덕이 팔이 붙잡혀 봤는데 너무 아파. 못 이길 것 같대. 그래가지고 스스로 내가 아닌 척 연기를 하게 돼요. 단천덕 나리는 저쪽 호수에 소풍 가셨다고. 오후에나 오실 것 같다 하면서 부하를 시켜가지고 야 저기 도사님 모시고 호숫가 가서 단천덕님을 만나게 해드려라 이렇게 따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는 뭐지 단천덕 일단 가죠. 일단 가고 그 사이에 단천덕은 이평을 끌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고목대사가 있는 곳인데 단천덕 큰아빠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친척들끼리 사이가 좋은가 봐. 단천덕이 고목대사한테 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뻥을 쳐요. 자기가 기생집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랑 같이 놀고 있는데 웬 시골 도사놈이 와가지고 야 그 여자 내 여자야 이러면서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대. 근데 고목대사는 괜히 휘말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단천덕 싹수가 보였던 거지. 근데 뭐 어쩌겠어.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고목대사가 절에서 그럼 조용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척이가 쳐들어옵니다. 저희 죄송한데 사람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막 죄송하면 막 들어오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는데 막 그냥 구척이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뒤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하필 그때가 절이 성수기여가지고 연불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척이가 좀 이렇게 막 다 막 샅샅이 뒤져보기 좀 그랬나봐.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고목대사는 구척이를 보자마자 알았지. 내 상대가 아니라는 걸.
그래가지고 단천덕한테 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저게 시골 도사야? 죽을 뻔했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그래 그 초목대사라고 나보다 한 10배는 무공이 센 애가 있어. 내가 소개장 써줄 테니까 얼른 거기로 가버려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단천덕이 초목대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다. 그런데 구척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내가지고 쭉 살펴보다가 이평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척이는 여기에 포석약도 있겠구나 해서 초목대사한테 여자 둘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중요한 건 초목대사는 이평이 여자인지도 몰랐대. 단천덕이 올 때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같이 온 남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뭔가 상황이 많이 꼬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단천덕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칠계랑 초목대사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전 쪽에서 엄청 큰 종소리가 들리더래. 땡땡. 그래서 가보니까 구척이가 술 마실 때 쓰던 그 큰 구리 항아리 있죠. 그걸로 대전에 있는 종을 땅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8대1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강남칠계는 야 그래도 우리가 7명인데 한 명을 다구리 치면 강호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몇은 가만히 있고 처음에는 원려검법의 한소영, 백정 장하생, 말마스터 한보구, 멜대의 남이인 이렇게가 달려듭니다. 근데 구척이를 상대로 하기는 좀 역부족이었나 봐요. 장하생은 몸이 튼튼해가지고 내가 구척이의 장풍을 몸으로 받아내려다가 어깨뼈가 부러져가지고 쓰러지고 그걸 보고서 정금발이랑 주총도 가세를 하는데 구척이가 공격들을 피하면서 정금발 쓰러뜨리고 자기 친구들이 공격당하는 걸 본 초목대사도 구척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강남칠계의 첫째 가지나기 철릉이라고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를 꺼내서 공격을 하는데 장님이 던지는데도 기가 막히게 구척이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구척이가 보니까 내가 좀 전에 쓰러뜨렸던 그 전금발이 있죠. 걔가 위치를 알려주고 있더래요. 가지나기 암기를 던지는 게 대단하기는 한데 전금발이 막 말로 알려주니까 어딘지 이제 다 아는 거죠. 오히려 피하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가지나기 머리를 써가지고 전금발이 던지라는 곳 말고 엉뚱한 곳으로 던져가지고 구척이도 맞히는데 막내 한소영이도 등을 다치게 돼요. 가지나기 한소영한테 동생 얼른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먹고 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지나기 던진 이 암기에는 독이 발라져 있던 거지. 구척이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처 부위가 좀 뻣뻣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독이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아. 싸움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멜대의 남이인한테 주먹을 있는 힘껏 날리는데 남이인이 멜대로 맞긴 했는데 구척이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멜대를 잡고 있는 손이 찢어지고 심각한 내상을 입어서 피를 줄줄줄줄 흘리게 됩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는 구척이한테 한보구가 달려오는데 구척이가 아까 갖고 있던 항아리를 한보구한테 던져가지고 한보구는 그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그 종을 또 얹어가지고 한보구는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가지낙, 주총, 초목대사 이렇게 3명 남았어요. 가지낙은 싸우다가 다리가 찔려가지고 쓰러지고 독이 서서히 퍼져가지고 구척이도 같이 쓰러지는데 주총이 가가지고 일단 혈도를 막아서 묶으려고 하는데 혈도를 터터터터 하는데 구척이가 거기서 장풍을 빡! 1인치 장풍 가까이서 빡! 날려가지고 주총을 날려버립니다. 이 엄청난 고수들이 싸우다가 다 쓰러졌잖아. 초목대사도 쓰러지고 절이 조용해지니까 단천덕이 기어 나오는데 단천덕이 누워있는 구척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평이 따라 나와가지고 아니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가지낙이 들어요. 가지낙이 앞이 안 보이니까 청각이 되게 발달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평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봐도 여자야. 그래서 초목대사한테 초목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절에 여자 있는 거 맞지 않냐고 하면서 이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초목대사가 그걸 보고서 너무 수치스럽고 열받아서 단천덕을 들이받으려고 달려드는데 단천덕이 옆으로 샥 이렇게 피하게 되고 초목대사는 기둥에 머리를 박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됩니다. 단천덕은 이평을 데리고 도망치고 가지낙은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구척이랑 동생 한소영한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절에 나머지 스님들이 와서 사건을 수습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구척이랑 강남칠협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구척이가 자기가 경솔했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는데 강남칠협의 가지낙은 말로만 하면 땡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처해야 하는 구척이를 향해서 그러지 말고 미안하면 내년에 취선로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붙자. 그때야말로 우열을 제대로 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척이는 뭐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왜 단천덕을 쫓게 됐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곽소천, 양철심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아내가 임신한 이야기, 애기 태어나면은 곽정과 양강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고 10년 뒤에 무공 가르쳐주기로 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강남칠계가 알았다. 그러면은 그 부인을 나눠서 찾자는 거냐?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기, 뭐 이런 거 하자는 겁니까? 하니까 구척이가 그럼 재미가 없죠. 우리가 후황양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아이를 찾아서 구척이는 양강을, 강남칠계는 곽정한테 무공을 가르치고 걔네가 어른이 된 정확히 18년 뒤에
여기 취선로에서 우리 말고 두 아이가 싸우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강남 칠개가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하는데 구척이가 아하하하하 웃으면서 강남 칠개 뭐 의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니 이거 뭐 다 뻥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긁죠. 뻔한 것 같은데도 가지나기 여기에 넘어갑니다. 오케이 좋아 그거 해 얘들아 괜찮지 야 이평 부인 찾아가지고 우리가 곽정 키우자 그러면서 구척이랑 강남칠개가 헤어지게 돼요. 이때 이평 부인은 어떻게 되고 있었냐, 단천덕한테 끌려다니면서 금나라 진영에 가가지고 완한열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완한열은 자기가 단천덕을 사주해가지고 곽소천 이철심 죽인 것도 있고 지금 이철심 아내도 자기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뭔가 수습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얘까지 데리고 다니면 뭔가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한열이 셋째 형 완한영제라고 있는데 이 완한열이랑 완한영제는 건담에서 샤아랑 가르마 같은 사이야. 완한열한테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이용당하는 인물이 완한영제죠. 이 당시는 아직 금나라 세력이 강해서 몽골도 금나라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지금 셋째 형이 몽골 애들 관리하러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셋째 형한테 지금 송나라에서 간첩이 하나 왔는데 형님 일행에 얘 데리고 몽골 쪽으로 가시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셔라. 그래가지고 단천덕이랑 이평은 몽골로 향하게 됩니다. 사막을 건너 가다가 앞쪽에서 누군가한테 막 쫓겨가지고 도망치던 패잔병 무리랑 섞이면서 금나라 일행이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단천덕은 이평을 놓치게 되는데 하필 이때 이평이 배에 통증을 느껴. 그리고서 사막 한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로 탯줄을 자르고 죽은 말의 고기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친절한 몽고 유목민을 만나게 되고 몽고 사람들이 이평 모자를 자기네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알뜰살뜰 돌봐줘요. 그리고 유목민은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나기 전에 새끼 양 3마리를 선물로 주게 되고 이평은 아들 곽정과 함께 사막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주인공 곽정이 이제 태어났어.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예요. 곽정이 6살이 됐을 때 곽정의 대서사시가 시작이 됩니다. 사막에서 놀던 곽정은 우연히 징기스칸이 되기 전에 태무진의 군대가 다른 군대랑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얘가 태무진이 군대를 통솔해서 싸우는 장면도 멋있는데 상대편 장수 중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화살을 엄청 잘 쏘는, 딱 봐도 멋있잖아. 6살 애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지. 튀잖아요. 아무튼 어떤 이 장수도 너무 괜찮게 봐요. 결국 싸움은 태무진의 승리로 끝나고 곽정은 잘 봤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러고 집에 와서 양 먹이 주고 엄마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풀썩 쓰러져. 뭐지?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까 그 검은 옷을 입은 장수가 반쯤 부러진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곽정이 물도 주고 고기도 주니까 검은 옷의 장수가 황금 팔찌를 선물로 딱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곽정이 안 받아. 엄마가 도움을 줬으면 대가로 뭐 받는 거 아니라 그랬대. 야, 이거 가정교육 제대로 잘 받은 거죠. 근데 이때 멀리서 몽고의 추격대가 나타납니다. 곽정은 검은 옷의 사내가 타고 온 말을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장수는 건초더미에 숨겨줘요. 태무진의 큰아들이 와가지고 곽정한테 꼬마야 너 여기서 이상한 사람 못 봤니? 근데 못 봤대. 근데 병사 한 명이 와가지고 저기 멀지 않은 곳에 그 녀석이 타는 검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무진의 큰아들이 곽정 한 대 팍 치면서 너 이씨 똑바로 얘기 안 해? 여기 이상한 사람 왔어 안 왔어? 왜 때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태무진도 와서 수상한 사람 못 봤냐고 하니까 몰라 말 안 해. 모른다가 아니고 말 안 한다고 하네? 이 자식 알고 있나 본데? 그러면서 곽정을 또 때리고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말을 안 해. 이 6살이 지독한 놈이죠. 우리 집 6살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얘가 아주 난놈이야 난놈. 결국 열받은 태무진 큰아들이 칼로 곽정을 죽이려고 하는데 건초더미에서 부러진 칼이 슝 날라오더니 칭 하면서 칼을 막습니다. 니네 지금 뭐하냐? 그리고서 몽고 군대는 드디어 철별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철별이 몽고말로 활 잘 쏘는 사람, 고구려에 살았으면 주몽인 거지. 철별이 죽여라 죽여 그러더니 다 들리는 혼잣말로 열받아. 죽을 때는 죽더라도 영웅한테 죽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개미 같은 놈들한테 죽다니 속상해. 죽여라 죽여. 이런 류의 소설 특징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광역 도발. 태무진이 듣더니 자기가 아끼는 박이출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얘랑 일기토해가지고 이기면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다할 리 없지. 태무진이 철별한테 말도 빌려주고 박이출도 화살이랑 활 챙기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철별은 자기는 화살 필요 없고 활만 달래. 활만 있으면 저런 놈 이기는 거 문제도 아니라고. 그리고서 싸움이 시작이 되고 박이출이 활을 쏘는데 철별이가 다 피해요. 더욱 초조해진 박이출이 화살을 남발하다가 다 떨어지고 이때 철별이 떨어진 화살을 잡아갖고 쫙 쏘는데 박이출
등으로 날아가서 팍 맞습니다. 태무진도 철렁하고 몽골 군사들도 깜짝 놀랐는데 화살에 화살촉이 없는 화살이었어. 철별이 쏘기 전에 화살촉을 똑 부러뜨린 거죠. 가장 놀란 사람은 박이출이었겠지. 신나게 싸우다 등 뒤에 뭐가 날라가서 헉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철별이 지금 한 발로 내가 너 봐준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꼬맹이 걔 놔줘. 오케이 알았어. 그럼 목숨 세이브 1 했고 이제 네 거 해야지. 그러고서 다시 싸움을 이어가다가 이런 소설의 특징 영웅을 알아보는 법. 태무진이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래가지고 철별이 잠깐 고민하는 척하다가 팀 태무진에 합류하게 됩니다. 태무진이 기쁜 마음에 입사 축하금으로 금 한 덩어리 딱 주는데 철별이 그걸 생명의 은인 곽정한테 주죠. 하지만 곽정은 맨 처음 철별 만났을 때처럼 엄마가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 태무진이 야 너 진짜 괜찮은 애구나. 철별 여기 잠깐 있다가 얘랑 얘 엄마도 같이 데리고 와. 기분이가 아주 좋네. 오늘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만났어. 와! 이러면서 먼저 돌아가고 나중에 이평이 와서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허허 벌판에서 키우느니 태무진 밑으로 가가지고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철별을 따라서 태무진한테로 가게 됩니다. 곽정은 거기서 잘 지내요. 태무진 막내 아들 탈회하고 의형제도 맺고 이때는 태무진이 왕한이라는 사람의 양아들로 있었는데 후계 문제로 왕한의 친아들 상곤이라고 있어요. 상곤이랑 알게 모르게 기싸움을 하는 시기였어. 왕한은 태무진을 더 좋아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상곤 아들도 태무진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아빠가 맨날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태무진 욕했을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태무진 막내 탈해 왕자랑 상곤 아들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곽정이 의형제라고 옆에서 같이 거들다가 다구리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야야야 그만 싸워.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을 어디서 다구리는 배워가지고 그럼 못 써 이놈들아. 그러는 사이에 탈해랑 곽정은 도망치고 상곤의 아들과 그의 패거리도 쫓아가가지고 둘러싸는데 갑자기 곽정이 품에서 칼 한 자루를 딱 꺼내더니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아까 싸움 말리던 아저씨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눈을 번쩍이더니 가가지고 싸움을 말리고서 달래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곽정의 품에서 칼을 훔쳐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앞에 나왔던 강남 7개 중에 묘수 선생 주총이고 같이 다니던 일행은 강남 7개였던 거지. 구척이랑 약속을 지키려고 단천덕을 쫓다가 막연히 북쪽으로 갔다는 소식에 하염없이 6년 동안 수소문을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몽골까지 오게 된 거예요. 주총이 곽정한테 뺏은 칼을 보니까 양강이라고 적혀 있었어. 처음에 구척이가 칼에 이름 새긴 다음에 칼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곽정이 아니네. 실망했지만 구척이가 찾으러 간다는 사람이 양철심이었으니까 혹시 양철심, 양강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뭐 작은 실오라기 같은 힌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곽정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양철심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 그러니까 나머지 강남 7개가 거기서 그러지 말고 빨리 가야 근처 시장에서라도 물어본다고. 빨리 가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발길을 돌리는데 탈해가 멀리서 야, 곽정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강남 7개가 어이? 곽정이라고? 해가지고 걔 붙잡고서 야 너네 아빠 이름 뭐야? 그러니까 모른대. 나쁜 사람한테 죽었대. 내가 커가지고 원수 갚을 거래. 그래? 원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단천떡. 이야 드디어 찾았다. 강남 7개가 신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야 너 아빠 원수 갚고 싶으면은 우리가 무예 알려줄 테니까 오늘 밤에 저기 뒷산으로 혼자 와. 이러고서 일단 강남 7개랑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강남 7개는 곽정을 보고 첫인상이 조금 애가 뭐랄까 자질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애가 착하긴 한데 애가 좀 뭔가 어리숙하고 융통성 없어 보인다는 거죠. 6년 만에 찾았는데 이거 앞으로도 더 빡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파이팅 하자라고 하면서 각오를 다지고 뒷산으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해골 무더기가 쌓여 있는 거야. 야 이건 또 뭐야 싶어서 해골을 보니까 머리에 5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강남 7개 첫째 가지나기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 무공은 구운 백골조야! 이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큰일이다. 이곳에 동시철씨가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동시철씨가 누구냐면은 얘네가 부부인데 흑풍쌍쇠라고도 불리고 남편 이름은 진현풍, 아내 이름은 매초풍이에요. 무림에서 악명 높은 악당들이고 죽은 걸로 소문이 났는데 여기 숨어서 무공을 수련하는 줄 몰랐대. 근데 가지나기랑 흑풍쌍쇠는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지나기 강남 7괴를 결성하기 전이었고 친형이랑 듀오로 활동할 때였는데 흑풍쌍쇠한테 형이 죽고 거기서 가지나기 눈을 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천지 원수를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 없어서 나머지 6명의 동생들한테 빨리 도망치라고 열흘만 기다렸다가 내가 안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들이 가겠어? 절대 못 간다 그러지. 우리 어떻게 보냐고 하면서 우리 7명이
진연풍이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면은 동시철시 걔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고 흩어져서 숨어 있는데 진연풍의 안에 매초풍이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신나게 싸우는데 매초풍이 수련한 무공이 외공이라 겉을 단단하게 하는 무공이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리 때려도 데미지를 안 입는 거야. 근데 외공 위주로 수련을 하면은 단단하게 못 만드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대. 약점이 한 군데가 있대. 그래서 묘수 선생 주총이 빠른 손놀림으로 혈도를 뿅뿅뿅 찍으면서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찾아. 그러다가 겨우겨우 기회를 잡아서 가지나기 암기를 던져서 매초풍 눈에 빵빵 맞아가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괴성을 질러요. 딱! 가지나기 모두 조심해! 진연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누가 와? 진연풍인가? 네, 아니야. 곽정이 뛰어오고 있었어. 뒷산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밤에 그래가지고 신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7개 중에 막내 한소영이 가서 곽정을 붙잡는데 순간 진연풍이 짠 나타나가지고 곽정을 낚아채버립니다. 7개가 깜짝 놀라서 곽정을 구하러 달려들고 진연풍은 안에 매초풍을 보니까 눈도 멀고 공격당했으니까 너무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신나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진연풍이 좀 많이 우세해. 진연풍이 많이 세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면서 달빛 하나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이 들이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장면 너무 영화 같죠?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은 원래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가지나기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가지나기랑 진연풍이랑 1대1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결국에 가지나기 밀리죠. 그래서 진연풍이 막타를 날리려고 할 때 진연풍 다리를 누가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서 발을 뜯어보니까 곽정이가 다리를 붙잡고 있네. 얘가 여기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연풍 다리를 붙잡았어요. 곽정이 진연풍을 보고 겁먹었는데 순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번쩍 치면서 진연풍 얼굴이 더 무서워 보였대. 근데 보통 이러면 애들이 도망치려고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곽정은 침착하게 품에 품고 다니던 칼을 꺼내서 진연풍을 딱 찌르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진연풍도 매초풍이랑 같이 외공, 무공을 익혀서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공 위주로 하면 약점이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진연풍 약점이 배꼽이었는데 곽정이 찌른 곳이 하필이면 진연풍 배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푹 들어가요. 그래서 으아! 진연풍의 비명을 듣고 아내 매초풍이 달려와서 더듬거리면서 남편을 잡는데 남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비가 더 거세진 사이에 매초풍은 남편을 데리고 사라지고 강남 7개도 싸우다가 부상당한 동료들을 돌보는데 다른 동료들은 괜찮은데 다섯째 장하생이 구운 백골조를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강남 7개에서 강남 6개가 된 거죠. 그날 비석을 세워두고 산 아래를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표범 2마리가 시체를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바로 진연풍의 시체였는데 이상하게도 목 아래부터 배에 있는 데까지 가죽이 벗겨졌대. 상황 자체는 이상한데 이거를 뭐 자세하게 생각할 여유는 없어서 일단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후로 강남 7개는 태무진 부족이 있는 곳에서 곽정이랑 탈애한테 낮에는 활, 창, 말타기 같은 거 가르쳐주고 이때는 철별이랑 박열 같은 태무진이 아끼는 장군들이 와가지고 같이 봐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밤에는 곽정만 몰래 불러내가지고 무예를 알려주면서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10년이 지나 곽정은 16살이 됩니다. 그동안 강남 6개가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긴 했는데 기대만큼 곽정이 따라오지 못했나 봐요. 한소영이 10년 전에 죽은 다섯째 오빠 비석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빠,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곽정이가 자질이 좀 부족해서 생각만큼 실력이 잘 안 올라와요, 오빠? 근데 곽정도 그걸 모르지 않아. 스승님들이 안색이 안 좋을 거 아니야. 10년쯤 됐으면 기대만큼 안 올라오면 한숨 쉬어지겠지. 본전 생각도 나고 그럴 거 아니야. 자기들은 6년 헤매고 10년 가르치면서 동생 1명 죽었지, 다른 제자는 없지. 근데 곽정이 다른 건 몰라도 연습은 엄청 합니다. 애가 곰 같은 애라서 잔머리도 안 굴려. 칼 100번 휘둘러 이러면 막 3번 4번 휘둘르고 5번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100번 딱 채우는 애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속상해. 심지어 보다 보면 한소영이 원력언법을 가르치다가 울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야 봐봐 그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한편으로는 곽정도 10년 동안 사부님들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심지어 구척이의 제자 윤지평이라고 얘가 나중에도 나오는데 얘가 구척이 심부름으로 잘 있나 보려고 왔다가 시비 걸고 한번 발라버리고 가요. 그래서 곽정은 나랑 비슷한 또래 애랑 붙었는데도 지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지. 아무튼 무공의 진전은 그런 상황이고 대몽고의 서사시는 금나라에서는 몽고의 다음 지도자로 태무진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요. 그 중심에는 포성약을 데리고 있는 금나라의 6째 왕자 완한열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태무진은 몽고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라도 딸 화쟁공주를 양아버지의 아들 상돈의 아들, 지난번에 그 탈애랑 각정이랑 싸웠던 애 걔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화쟁공주는 곽정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 왜냐면은 어릴 적에 친오빠 탈애랑 곽정이랑 같이 많이 놀기도 했고, 제가 이 건너뛰긴 했는데 어릴 때 표범한테 공격당할 때 곽정이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애매한 삼각관계 같은 짝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나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태무진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하루는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근처에서 보이는 절벽에 흰 독수리 한 마리랑 검은 독수리 떼가 싸움이 벌어집니다. 검은 독수리의 공격에 흰 독수리가 떨어져서 죽게 되고, 검은 독수리는 절벽 틈새에 있는 흰 독수리 둥지의 새끼 두 마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화쟁공주가 구해주자고 울면서 말하니까 태무진이 한 발 쏴서 맞춰서 떨어뜨리고, 철별이 한 마리 또 잡고 박이올이 또 한 마리. 근데 다음에는 검은 독수리 얘네가 높게 올라가서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태무진이 쟤네 잡으면 내가 선물 하나 주지. 그래가지고 철별이 곽정한테 자기가 쓰는 활을 하나 주더니 갖다 쏘라고 합니다. 곽정이가 활을 딱 쏘는데 그래도 얘가 평소에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검독수리가 피하려고 하는데 화살이 너무 빠르고 세가지고 못 피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곽정 얘가 못난 애가 아니고 일반 애들보다는 훨씬 괜찮은데 사부님들 썽에 못 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의 제목처럼 독수리를 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태무진이 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 칼을 주고 칼 받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아이고 절벽에 새끼들이 문제구만. 곽정이 뒤돌아보니까 웬 도사가 먼지털이 같은 거 들고 있더랍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젠 알게 됐잖아요. 아, 그리고 흰독수리가 한 마리가 더 있어. 부부니까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자기 뭐 아내인지 남편인지 짝꿍이 죽은 거를 보고서 벽에 머리를 박고 자결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새끼가 자기들만 남게 된 거지. 그래서 곽정이랑 화쟁공주가 이렇게 같이 그 절벽으로 갑니다. 곽정이 어떻게든 새끼를 구해보려고 절벽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 발 닿는 데도 없고.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뭐 자연의 섭리 이러면서 수련이나 해야지 하고서 검을 휘두르는데, 누가 또 뒤에서 이런 그렇게 하면 100년을 해도 소용없다.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도사예요. 뭐야 이 아저씨 왜 나한테 자꾸 시비 걸지? 아저씨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샥 곽정한테서 칼을 뺐더니 기막힌 검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칼을 바닥에 던져놓고 좀 전에 그 까마득한 절벽 있잖아, 여기를 훗자 이러면서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새끼 두 마리를 내리고 옵니다. 그리고 잘 키우라고 화쟁공주한테 주고 내가 올라간 건 비밀.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곽정이 저 어르신 잠시만요. 그리고는 절을 하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스승님이 6분이 계신데 제가 못 나가지고 실력이 안 올라오니까 제발 좀 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도사가 웃으면서 내가 3일 뒤에 이 절벽 위에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자 이러고서 사라지게 됩니다. 곽정이 알았다고는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거 가르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이상한 조건을 내거냐고.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라고 못 올라갈 거 있어? 어떻게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 3일째 되는 날 칼로 벽을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다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고 괜히 왔다 싶을 때쯤에 위에서 웃음소리가 나더니 하하하하 녀석. 그래도 위에서 동아줄 같은 게 내려오고 전에 만났던 도사의 도움으로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도사는 곽정한테 몇 가지를 알려줘요. 일단 너네 사부님들 훌륭한 분이다. 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사부님들이 너를 가르치는 이유는 예전에 내기가 있었다. 2년 뒤에 치선로에서 너랑 어떤 애랑 맞짱 뜨기로 했다. 근데 아직 사부님들이 얘기 안 해주셨으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알고만 있어라. 그리고 너 지난번에 구척이 제자랑 싸운 거 알고 있는데 걔가 얍사비 같은 걸로 너 이긴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라면서 정신교육 한번 해주고, 다른 건 너네 사부님한테 배우고 나한테는 호흡법, 운기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곽정은 도사가 알려준 대로 운기를 하면서 서서히 내공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절벽에서 도사를 종종 만나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절벽 올라가는 게 안 힘들어. 내공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약속한 대련의 시간이 몇 달 안 남았을 무렵에 강남 육계가 점검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대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련하러 싸우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엄청 거친 야생 적토마가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셋째 사부 말마스터 한보구가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잡히지도 않고 내 생에 이런 말은 또 처음이래. 막 올라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곽정이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래 뭐 네가 한번 해봐라 나쁘지 않지 이러는데 경공술이 엄청 늘었어. 막 이렇게 막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님이
쟤 언제 저렇게 늘었어? 그러는 사이에 적토마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참을 막 뒤치닥 하더니 어느새 적토마를 길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부들은 뭔가 미심쩍죠. 너 일로 와봐. 사실대로 말해. 너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어. 너 이 자식 우리 말고 다른 놈한테 무공 배웠지. 그러니까 곽정이 놀라가지고 술술술 사실대로 다 말하면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막 맨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 안 만나겠대. 막 애가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애 잘못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야 그럴 필요는 없어 하고서 돌려보낸 다음에 그날 밤에 강남 6개가 곽정을 미행합니다. 그리고 절벽 위로 올라간 곽정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얘가 안 내려와. 그래서 6개가 올라가 봤는데 아무도 없네. 다른 길로 내려갔나? 그러는데 거기에 웬 해골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머리에 구멍이 5개가 뚫려 있어. 이거 구운 백골조 흔적 아니야? 매초풍이다. 형제들, 곽정이한테 무공을 가르친 인물이 매초풍이었다고. 곽정 죽여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갈려요. 곽정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곽정을 죽이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숙소에서 기다렸다가 덮치기로 하고 절벽에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 곽정이랑 그 도사도 해골을 발견하고 진연풍이랑 매초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매초풍이 와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어디론가 떠나가더래. 그래서 걔를 뒤따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도사랑 곽정이 떠났을 때 6개가 올라오고 곽정 죽이기로 하고 6개는 일단 돌아간 상황이죠. 도사랑 곽정은 매초풍을 쫓아가다가 어떤 막사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태무진의 부하가 죽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태무진의 양아버지의 아들 상곤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있는 장면도 보고 태무진의 의형제 같은 그 사업 파트너 한 명 있거든요. 걔하고 완한열, 상곤 셋이서 화쟁공주랑 상곤 아들의 혼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태무진 보고 오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제거하자. 이런 작당모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곽정이 그걸 듣고서 이 파렴치한 놈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아까 그 도사가 오더니 지금 큰일 났다고. 매초풍이 막사에 있는 사람을 협박해서 너네 사부님들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부님들한테 전진교의 마옥이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죠. 곽정은 그동안 수련하면서 도사의 이름을 처음 들었대요. 아무튼 사부님들 숙소로 갔는데 갑자기 누가 양쪽에서 붙잡고 눈앞에 칼날이 날아오더래. 근데 한소영이 잠깐만요 큰오빠 이러면서 곽정을 감쌉니다. 그러니까 칼로 내리치려던 가지나기 아잉 망했네 이러면서 칼을 던져버려. 자세히 보니까 나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사부님들이었던 거죠. 곽정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아니 절 가르쳐 주시던 분이 사부님들 뵙고 싶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뭐? 그 요부가 왔단 말이야? 이러고서 문 밖에 나가보는데 매초풍은 없고 웬 도사 한 명이 서 있더래. 넌 누구야? 그러니까 저는 마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진교의 현교주의자 구척이랑 같은 전진칠자 중에 한 사람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엄청난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강남 7개가 각정한테 야 이런 분한테 배우고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괜히 너를 의심하고 있었잖아. 그러고서 훨씬 따뜻한 목소리로 마옥이랑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매초풍이 오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공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덤벼도 못 이길 것 같고 매초풍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아무튼 잔머리를 써야 하는데 매초풍이 지금 눈이 안 보인다니까 마옥이랑 강남 6협이랑 해가지고 전진칠자 흉내를 내자. 그러면은 매초풍도 쉽게 덤비진 못할 거다. 요렇게 말을 하는 사이에 저쪽에서 화쟁공주가 오더니 오빠 아빠가 나를 글쎄 상곤 아저씨 아들한테 시집 보낸대. 오후 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곽정이 자기가 상곤 막사에서 들었던 얘기를 화쟁공주한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화쟁공주가 시집 안 가도 될 것 같아갖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동시에 아빠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서 태무진한테로 갑니다. 나머지 곽정 일행은 절벽 위에서 매초풍을 기다리기로 하고 올라가게 되죠. 한참을 기다리니까 매초풍이 누군가를 업고 오는데 곽정이 자세하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화쟁공주야. 쟤는 또 왜 거기 엎여 있어? 쟤 왜 저기 있어? 이러고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진칠자하고 구척이의 제자 윤지평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성대모사를 하다가 원래는 매초풍 겁줘가지고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화쟁공주를 구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툼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 화쟁공주를 구출하고 매초풍은 전진칠자를 두려워하면서 물러나게 되는데, 화쟁공주가 정신을 차리더니 자기가 아빠한테 가서 보니까 딱 그때 상곤 아저씨가 보낸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상곤 아저씨네로 오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아빠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상곤 아저씨랑 아빠 사업 파트너 아저씨랑 이렇게 아빠 담그려고 한다, 이 얘기를 내가 곽정 오빠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아빠한테 전달을 하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이 곽정 이놈 혼내줘야겠구만 이러고서 부하 몇 명이랑 오빠들만 데리고 갔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곽정이 서둘러서 태무진이 떠난 길을 따라가지고 합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상곤의 계략을 전달하게 되죠. 결국 상곤의 대군을 마주하게 되는데, 곽정이 상곤 진영을 보니까 옛날에 탈회랑 자기 괴롭힌 그 아들놈 있죠, 저기서 칼 들고 말 타고 있는 거야. 순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태무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타고 순식간에 가가지고 걔 붙잡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네 움직이면 죽는다 얘, 이래가지고 상곤의 많은 병력이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얼음, 안 움직여. 아무런 공격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완한열이 금나라 병사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완한열이 돈 주고 데려온 황하사귀라고, 얘네 나중에까지 틈틈이 까메오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무리민들이 있습니다. 곽정의 전투력 측정기죠. 곽정이 그동안의 무공을 이 4명을 상대로 보여주게 되고 강남 7개가 나타나서 무리민들의 상황은 정리를 시켜요. 아, 여기 지금 지금 애 상대로 지금 4명이서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서 막 서로 통성명하고 너네 사부님도 내가 알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정리를 시킵니다. 그때 저쪽에서 먼지와 함께 군마가 오고 있었고, 태무진은 원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곤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먼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쳐 보니까 내 막내 아들 탈회가 군대를 끌고 온 거죠. 덕분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 태무진은 상곤의 아들을 잘 다독여.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술도 따라주고 막 다 해줘. 그러더니 자기는 양아버지 왕한 상곤하고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선물 좀 쥐어줄게, 가가지고 내 마음을 잘 이야기 좀 해줘라 하고서 얘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 대장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가서 싸워야 된다고. 그런데 태무진이 야, 싸울 준비해. 내가 쟤 왜 저렇게 보낸 줄 알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안심한다니까. 그때 우리가 기습해야 돼. 그래가지고 공격 준비를 하고 실제로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상곤은 방심을 합니다. 그렇게 태무진의 부대에 다 쓸리거나 도망가고, 완한열은 황하사기와 함께 금나라로 도망치고, 태무진은 몽골을 하나로 모으고 징기스칸이 됩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징기스칸은 이번 싸움에 공이 큰 곽정한테 화쟁공주랑 결혼을 시키겠다고 하고, 화쟁공주는 부끄러워하고 몽골군은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사실 곽정은 화쟁공주가 좋긴 한데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야. 그냥 남매 느낌이었지. 이게 연인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런 거 참 근데 맺고 끊는 게 확실했어야 돼. 어장관리도 아니고 이거 나중에까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단 알았다고 하고 강남 6개랑 구척이랑 같이 취선로에 가가지고 약속한 싸움 하고 아버지 원수 갚은 다음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걸로 일단 미룹니다. 징기스칸도 그걸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서 중국 가서 구경도 잘 하고 할 일 다 마친 다음에 무사히 돌아오거라 해가지고 곽정이랑 이제는 6명이 남게 된 강남 6개는 몽골을 떠나서 송나라로 이제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